자, 여러분들 하나만 좀 확인차 물어보려고요.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은 우리 이제 바로 수능 대비 수업으로 이제 원장님 수업이 넘어갈 건데, 혹시 내가 그 원장님 수업을 안 듣는다 손? 그걸 다 들어요? 듣는다 손? 다 넘어가는 거지. 왜냐면 뭐 이제 학생마다 다를 수 있는데 최저가 필요 없는 학생은 원장님 수업 꼭 들을 필요 없는 거거든, 따지고 보면. 맞죠? 그래서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년 1학기에 지금 업무하는 거는 다 동일이잖아. 맞지? 지금 한 명 빼고는. 맞죠?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업무 내신 필요 없다 손? 아무도 없죠? 오케이. 왜냐면 3학년 되면 뭐 학교에서 똑같은 수업 듣는다 하더라도 이제 학원에 수업하는 형태는 사람마다 다 본인이 목표하는 것마다 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물어봤어요. 자, 봅시다.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내가 좀 한번 보고 와보라고 했는데 좀 보고 왔는지 모르겠네요. 요거 2019학년도 수능인데 진짜 더럽게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 이 해부터 이제 독서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던 해죠. 그게 그래서 이때부터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지금 되어오다가 작년 수능까지 한 2년 전, 3년 전 수능부터 갑자기 또 쉬워져가지고 3년 전, 2년 전, 작년까지 쉬었다 갑자기 올해 또 갑자기 미친 듯이 어려워지는 그런 흐름인데, 그래서 이거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그나마 이제 요 사회지문 좀 쉽고요. 여기는 여기 오늘 보게 되는 3개 지문은 다른 우리가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갔던 지문들 중에서 초반에 했던 시험 범위들 있죠. 거기랑 거기에 있는 내용이랑 좀 연결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계약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뒤에 과학 제외하고 인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인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난번에 실학자들이 서양의 학문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어떤 태도, 막 중국이 최고야, 서양이 최고야, 뭐 이런 거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여기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문들이 연계돼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죠? 자, 볼게요. 자, 사람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약속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계약도 하나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친구와 뜻이 맞아서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가자는 약속과는 다릅니다. 자, 일반적인 약속처럼 계약도 서로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지만 이때의 의사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계약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가 있으면 된다? 의사표시가 있고요. 그거에 따른 어떠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걸 바로 뭐라고 한다? 계약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예로 매매 계약은 팔겠다라고 하는 일방의 의사표시와 사겠다라고 하는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의사표시가 서로 맞아야 돼. 그렇게 할 때 성립이 되고요.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짐과 동시에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 이제 매도 매수가 이루어지게 되고 계약이라는 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채권과 채무가 생기는데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와 그 다음에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물건을 넘겨주는 사람이 있고 돈을 넘겨주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그 반대로 물건을 넘겨받는 사람이 있고 돈을 넘겨받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물건을 넘겨받는 사람이 채권자야, 돈을 넘겨받는 사람이 채권자야. 자,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돈 받는 사람이 권리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 받는 사람이 채권자, 물건 넘겨주는 사람이 채무자가 된다 이 말이야. 맞죠? 자,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양 당사자는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까지도 상식적으로 다 아는 이야기. 자, 다음 이처럼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우리는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데?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뭐가 법률행위다? 계약은 법률행위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계약은 법률행위의 일종으로서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과 이해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의사를 드러냈던 두 사람,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의사를 드러냈던 사람이죠. 의사를 드러냈던 두 사람에게 어떠한 행동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고 그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채무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첫 번째 문단에서 채권자가 누구고 채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해했으면 여기까지는 또 당연한 이야기야. 자, 따라서 채권과 채무는 발생할 법률 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향에서 파악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인이랑 매수인은 서로 반대의 역할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걸 뭐라고 한다? 변제라고 한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그 상황을 잘 대입해야 돼요. 상황을. 갑과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어. 자, 을의 채무는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을에게 채무가 발생했고 채권은 갑이 가지고 있어요. 자, 동산인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그 물건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넘겨주면 돼. 자, 그래서 갑은 그림 A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받기 전에 대금 전액을 금전으로 지급하였어요. 그런데 갑이 아무리 그림 A를 넘겨달라고 청구하여도 을은 인도해주지 않았답니다. 자, 이런 경우 갑이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해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문 읽으면서 얻었던 이제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 중에 자, 넘겨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안 넘겨줬어. 이거 뭐라고 합니까? 의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의무불이행이 일어났어.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고소를 통해서 이제 받아와야 됩니다. 맞죠? 물리력을 행사해서 그 물건을 넘겨받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자, 여기서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실체법은 아까 1문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문단까지 내려오는 이 모든 채권과 채무에 대한 내용, 그것이 여기 법으로 들어가 있다 이 말이겠죠. 자, 그래서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 같은 절차법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갑은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서 자기가 가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고, 이런 걸 우리가 공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공시, 공개적으로 이제 뭔가 명시하는 거, 공시. 자, 그래서 계약은 이제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고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자, 나아가 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제 집행은 국가가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실행시켜 채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계약이랑 좀 다른 점이 있어. 자, 계약은 갑과 을 두 사람의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지금 강제집행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두 사람 모두의 의사표시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의사표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강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채무자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자, 다음 을이 그림 A를 넘겨주지 않는 까닭은 자,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뒤에 을의 과실로 불이 나서 그림 A가 다 없어졌기 때문이래요. 결국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답니다. 자, 만약에 자, 매매 대금을 받은 뒤에야 여기는 자, 그림 A가 다 없어졌기 때문이래요. 그러면 이행불능 상태가 되겠지. 자, 그러면 소송을 하더라도 불능의 내용을 이행하라고 하는 판결은 나올 수 있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그림을 다시 돌려주라는 판결은 받을 수 없어. 맞죠? 대신에 그 다음 만약에 또 다른 예시야. 이거는 이제 받은 뒤고요. 이건 받은 전이야. 받기 전. 자, 그림 A의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그 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됩니다.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사기지, 사기. 자, 그래서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채무자가 뭘 해야 된다?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대체로 손해배상 같은 것들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에 응당하는 배상을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무효라고 한다면 그 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든다는 건 그냥 받았던 매매 대금을 그냥 그대로 다시 고스란히 돌려주는 거야. 그러면 뭐냐면 이 세상에 이 계약이 없었던 걸로 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무효라고 하죠. 자, 이때 채무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불능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대요.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자,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때까지 유효했던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대요. 이때 계약 해제는요,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약 해제가 아까 말하는 계약을 무효로 만든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계약을 무효로 만든다는 건 이 세상에 계약이 없었던 거랑 똑같은 상태로 만드는 거거든. 자, 그래서 그냥 그 받았던 매매 대금을 그대로 돌려주면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을의 의견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을의 의사표시 없이 갑의 의사표시만으로 바로 이제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강제집행이랑 똑같죠. 자, 따라서 갑이 해지권을 행사하는데 을의 승낙은 요건되지 않고요. 이러한 행위를 뭐라고 하느냐? 단독행위라고 한대요. 자, 다음 갑은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로써 그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어떤 것이 된대요? 당연히 계약의 양 당사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무효가 됐기 때문에. 자, 계약이 무효가 됐기 때문에 채권과 채무 관계가 성립조차 하지 않아. 알겠죠? 자, 이미 이행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이행된 것이 있다면이 무슨 말이야? 혹시나 매매 대금을 미리 줬다면 이 말이겠죠. 혹시나 매매 대금을 미리 줬다면 계약이 체결되지 전에 상태로 뭐 해야 된다? 그대로 다시 되돌려줘야 됩니다. 되돌려 놓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뭐다? 원상회복 청구권입니다. 얘는 원래 상태로 되돌려주는 거야. 자, 그래서 계약의 해제로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갑의 채권은 결국 을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뒤로 넘어가서 17번 봅시다. 자, 기억은 저기 을의 채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였어요? 그림을 넘기는 것이었죠. 을의 채무. 그림을 넘기는 것이었고요. 자, 니은은 갑의 채권입니다. 갑의 채권은 대금 반환이었죠.
자, 그래서 니은 상황은 지금 저거였으니까. 그 돈을 다시 돌려받는 거였죠. 그 그림이 다 불타가지고. 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봐봐봐. 정답이 5번인 건 쉽게 잘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뭐 아까 쌤이 얘기했지만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를 잘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매도인은 누군데? 매도인은 을이죠. 그림을 파는 사람이니까. 자, 그 다음에 매수인이 누가 됩니까? 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머릿속에 들어온다면, 자, 기억은 매도인의 청구와 매수인의 이행으로 소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멸한다 라고 하는 게 지금 변제가 된다 이 말이야. 자, 매도인이 청구하는 게 아니라 매도인은 그림 파는 사람이잖아. 채무자라고 했잖아. 채무자는 청구할 권리가 없어. 맞죠? 자, 그래서 매도인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매수인이 돼야 되겠죠. 매수인의 청구와 그 다음에 매도인의 이행으로 소멸한다. 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니은. 이 니은 갑의 채권은 맨 마지막 맨 밑에 문단에 나오는 갑의 채권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을이 그림을 불태워가지고 갑이 다시 돈 돌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서 갑이 돈 돌려달라고 할 때 을의 의사표시 필요 있어 없어? 없습니다. 맞죠? 자, 지금 볼게요. 니은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작용하여 성립한 것이다. 아니다. 그렇죠? 채무자의 의사표시는 필요 없어요. 갑의 그러니까 채권자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충분히 대금 반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은 기억이 이행되면, 기억은 채무였잖아. 채무가 이행되면 그 결과로 이제 니은이 소멸하는 관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 두 개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을의 채무는 그림을 넘기는 거야. 근데 니은은 그림을 넘겨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 넘겨받지 못해? 불탔으니까. 맞죠? 자, 그래서 자, 기억이 이행되면 니은이 소멸하는 관계이다. 자, 그림 반환은 지금 이행되지 못했죠. 그 결과로 지금 니은이 소멸하는 관계가 아니고 니은이 요구되는 관계지. 그러니까 니은을 받아야 되는 거야. 맞죠? 니은은 갑의 채권, 여기 요 갑의 채권은 그림을 잃어버려서 다시 돈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기억이 이행되지 못해서 그 결과로 니은이 발생하고 그 니은이 발생한 거를 다시 갑은 청구, 요구해야 됩니다. 맞죠? 소멸이 아니라 발생이 돼야 되겠죠. 자, 다음 4번. 기억과 니은은 동일한 계약의 효과를 서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엉터리죠. 서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기억에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채무죠. 채무. 그 다음에 니은에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게 채권이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될 거고요. 자, 다음 18번. 가는 가 상황이 왜 안 보이냐? 있다. 결국 채무는 이행 불능이 되었다. 요거 그림이 불타가지고 채무는 이행 불능이 된 상황이죠. 자, 그래서 가 상황과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자, 을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되었어요. 요거 가 상황은 뭐냐면요, 아까 내가 뒤, 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뒤입니다. 뒤. 그러니까 매매 대금을 지불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을의 과실로 불탄 거야. 자, 그때는 뭐가 발생한다? 계약 해제권이 발생한다. 맞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전이었으면 저기 뭐냐,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가게 되겠죠. 밑에 나오는 단독행위. 자, 그다음 2번. 갑은 소를 제기하여야 매매의 목적이 된 재산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매매의 목적이 된 재산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봐봐봐.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그림이라고 하는 건 불탔어 안 불탔어? 불탔어요. 그 세상에 없어졌어. 근데 이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것의 소유권을 가져온다, 다시 그림을 돌려받는다, 매매 목적물을 돌려받는다, 이거는 다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매매의 목적이 된 재산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갑이 돌려받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야? 돈을 돌려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대금을 치르고 나서 그 치렀던 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 왜? 불탔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3번도 뭐야? 그림 A의 소유권 어떻게 가져옵니까? 못 가져오지. 맞죠? 자, 그 다음 갑과 을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아니죠. 애초부터가 아니고 매매대금 지급 뒤라고 했어요. 맞죠? 매매대금 지급 뒤에 을의 과실로 그림이 불탄 것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다음 을이 갑에게 그림 A를 인도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지만 까지는 맞죠? 불가능해졌어요. 그런데 을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지. 정답은 1번. 자, 다음 19번. 자, 요거 봅시다. 증여. 요것도 여러분들 앞에 보세요. 자, 우리 지난번에 했던 완전 초반에 했던 그 증여와 관련되어 있는 지문도 있었죠. 자, 그래서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특징은요, 증여자만 이행 의무를 가집니다. 왜냐면 물건이 오고 갈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이 증여하는 사람이 증여받는 사람한테 그냥 돈을 넘겨주면 끝이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행 의무지. 자, 잘 보세요. 증여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증여해줄게라고 하는 그 의사표시도 필요한데 상대방이 이걸 승낙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건물을 하나 넘겨주고 싶어.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 승낙부터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의 이제 의사표시를 필요로 합니다. 반면 유언은요,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자, 유언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고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증여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언은요, 두 사람 모두의 의사표시가 필요 없습니다. 뭐 하면 돼? 유언을 남기는 사람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알아서 받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유언이야. 자, 그래서 유언과 증여가 이렇게 다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봅시다. 증여, 유언, 매매는 모두 법률행위로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맞지? 두 사람의 의사표시든 한 사람이든 의사표시를 누군가는 해야 돼. 맞죠? 맞는 말. 자, 다음 증여와 유언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목적을 있다는 점이 공통된다. 그쵸?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는 점 맞고요. 자, 다음 3번 증여는 변제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매와 차이가 있다. 자, 증여는 변제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 자, 지금 보세요. 증여자만 이행 의무를 지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증여를 하겠다고 계약을 뭔가 썼고요. 증서를 썼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받아들였어. 그러면 내가 안 주고 싶어도 나중에 싸웠어. 나 안 주고 싶어. 그래도 뭐 해야 돼? 줘야 됩니다. 맞죠? 왜 그런데?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법률 효과가 바로 뭔데? 증여자에게 뭐가 생기게 돼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증여 관계가 되는 순간 뭐가 돼? 나는 채무자가 되는 거야. 유언이랑 다르게.
자, 그러니까 의무를 가지고 있다. 밑에 보세요. 자, 증여는 변제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매와 차이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증여는 변제 의무를 발생시키죠. 매매도 변제 의무를 발생시키고요. 그 다음에 증여도 변제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그렇죠? 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페이지. 자, 16세기 전반에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지구 중심설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시작된 천문학 분야의 개혁은 경험주의의 확산과 수리과학의 발전을 통해 형이상학을 바꾸는 변혁으로 이어졌다. 자, 서양의 우주론이 전파되자 중국에서는 중국과 서양의 우주론을 회통하려는 시도가 전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지적 유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내용은요, 서양의 우주론이 전파되면서 중국에서는 중국과 서양의 우주론을 회통하려는 시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 그 왜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그 글 중에 중국 원류설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냥 모든 학문이 원조가 중국이다 뭐 이런 이야기. 그 여기에도 나옵니다. 맞죠? 그 중국 원류설을 얘기했던 건 이제 우리나라 사람. 맞죠? 우리나라 실학자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냐면요. 실제 중국 학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서양에 있는 학문이 우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중국과 서양의 우주론을 서로 연결시키려는, 통하게 만들려는 그런 시도가 전개되었다. 자, 두 번째 문단 볼게요.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여 푸는 수학적 전통을 이어받은 코페르니쿠스는 천체 운행을 단순하게 기술할 방법을 찾고자 하였고, 그것이 일으킬 형이상학적 문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 자, 수학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이 코페르니쿠스는, 사람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자, 코페르니쿠스는 천체 운행을 어떻게 단순하게 기술할 방법, 이게 수학적인 거겠죠. 찾고자 하였고, 그것이 일으킬 형이상학적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자, 그러면 요거만 하나 생각해 봅시다.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게 뭐야? 쉽게 말하면 형이상학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어떤 이론, 철학 이런 것들 말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형이상학, 이 글에서 말하는 형이상학은 그냥 좀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요. 어떤 형이상학을 말하냐면 이 세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우주는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가? 이런 것들이야. 자, 그래서 우주는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가? 인간은 왜 생겼는가? 인간은 어떻게 생겼는가?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데, 생각해보면, 자, 잘 보세요. 우리 인간이 나중에 나오지만 인간이 신의 복제품이라고 생각했던 이제 시대가 그리스 시대란 말이야. 그러면 그리스 시대 입장에서 이 우주가 또는 우리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라고 하는 말을 믿을 수 있었겠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그런데? 지구가 중심이 돼야 되거든. 맞죠? 자, 그러면 그거는 과학이야?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형이상학이라고 해. 왜? 인간이 중심이다, 또는 이 세계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뭐 세상은 네모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형이상학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또는 이제 뭐 중국의 이제, 그러니까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연역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세상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또는 이 세상에 우리의 중심은, 우리 몸의 중심은 뭐 심장이야, 그래서 심장이 모든 사고를 다 담당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학문들을 다 뭐라고 한다? 형이상학으로 치부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형이상학은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또는 과학적으로 실험되지 않으면서, 실험하지 않았으면서 이건 이런 것이야 라고 탁 이제 무슨 그 연역적 방법의 대전제를 이제 상정하는 것처럼 전제를 상정하는 거,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는 지금 형이상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코페르니쿠스는 수학적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주의 운행, 천체의 운행을 단순하게 기술하려고 했어. 그 수학적으로 하려고 했겠지.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 형이상학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 근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증명에 성공했어.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이 형이상학적 사고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 세계관이 무너지는 거야. 엄청나게 큰 혼란이 오겠지.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아무리 얘기해도 저기 뭐냐 교황청에서는 지구는 돈다는 걸 안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맞죠? 자, 다시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는 우주의 중심에 아리스토텔레스와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는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지구의 주위를 달, 태양, 다른 행성들의 천구들과 항성들이 붙어있는 항성 천구가 회전한다라고 하는 지구 중심설을 내세웠어요. 자, 그와 달리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고정했습니다.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고정했어요. 그리고 그 주위를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공전하며 지구가 자전하는 우주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러자 프톨레마이오스보다 훨씬 적은 수의 원으로 행성들이 가시적인 운동을 설명할 수 있었답니다. 훨씬 적은 수의 원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이게 바로 뭔데? 수학적으로 단순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었던 그냥 뭐 각각의 행성들이었겠지. 자, 그 행성들은 전부 뭐다?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적은 수의 원으로 행성들의 가시적인 운동을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각각 따로따로 공전을 하고 있어. 다른 대상을. 그러면 원이 엄청 많아지겠지. 그런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하면은 원이 되게 많아진단 말이야. 그런데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행성들의 가시적인 운동을 설명할 수 있었고, 행성이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자,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단순성이 충족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멀리 있는 애들은 공전 주기가 길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근거로서 충족이 돼야지만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거겠죠.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고수하는 다수의 지식인과,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고수하는 다수의 지식인과,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안 받아들여줬죠.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진리라고 생각했거든. 그건 과학이 아니라 진리다라고 생각했어요. 지구가 중심이야.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고수하는 다수의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이론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것은 천상계와 지상계를 대립시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분법적인 구도를 뭐 해버려? 무너뜨려버려. 그러니까 요 이분법적 구도가 바로 뭔데? 형이상학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그러니까 이 세계관을 다 무너뜨리는 버리는 거야. 신의 형상을 지닌 인간.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복제품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때는. 자, 그래서 신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한낱 행성의 거주자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뭐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세기 후반에 브라헤는 새로운 인물 나오죠. 브라헤. 코페르니쿠스 천문학의 장점은 인정하면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의 상충을 피하고자,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 상충을 피하고자 코페르니쿠스 천문학의 장점은 인정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랑 상충을 피하고자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고정되어 있다. 자,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고정되어 있다는 건 누구 의견?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 맞죠? 이거 받아들였어. 받아들이면서 달과 태양과 항성들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며, 자, 지구 주위를 공전하며 지구 이외의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모양을 제안하였답니다. 그러면 엄청 복잡하게 공전하고 있는 모습이겠지. 맞죠?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구는 고정되어 있고 얘네들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데 지구 이외의 행성들은 또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모형을 제안했대요.
지구는 고정되어 있으면서. 자, 그럼 이 의견은 뭐야? 코페르니쿠스의 의견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을 둘 다 받아들이는 의견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케플러는 또 다른 사람이죠. 케플러는 우주의 수적 질서를 신봉하는 형이상학인 신플라톤주의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자, 형이상학인 신플라톤주의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태양을 우주 중심에 배치하여, 자, 단순성을 추구한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하지만 그는 경험주의자였기 때문에 브라헤의 천체 관측지를 활용하여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들을 수립할 수 있었대요. 자, 우주의 단순성을 새롭게 보여주는 이 법칙들은, 자,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을 더 이상 온전할 수 없게 만들었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이 더 이상 온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두 가지가 깨졌다는 거야. 일단 첫 번째 뭔데? 이 세상을 지상계랑 천상계로 나누는 그 관점이 사라졌다는 거야. 원래는 천상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제우스가 있어야 되거든. 맞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신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관념이 깨졌다는 거. 그 다음 또 하나는 뭔데? 그거를 바탕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공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 더 이상 온전할 수 없었다는 건 지구를 중심으로 행성들이 공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깨졌다 이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케플러는 그러면 뭘 시도했던 사람인데, 자, 형이상학인 신플라톤주의에 매료되었어. 그러니까 신플라톤주의도 일단은 형이상학이기는 해. 형이상학이기는 한데 얘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얘한테 매료되어서 케플러는 무엇을 생각했대요? 태양을 우주 중심에 배치했대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자, 태양을 우주 중심에 배치했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을 받아들였어요. 자, 태양을 우주 중심으로 생각했으면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야. 맞죠? 자, 그리고 경험주의자여서 또 뭐도 필요했대요? 브라헤가 가지고 있었던 천체 관측지도 필요했대요. 그래서 그것까지 활용했답니다. 그것까지 활용해서 뭘 만들어냈어? 행성의 운동 법칙을 만들어냈어. 자, 그럼 여기서 만들어냈던 행성의 운동 법칙은 우리 지금 시대의 과학으로 알고 있는 거랑 좀 비슷한 부분이 많겠다, 그쵸? 비슷한 부분이 많으니까 뭐가 깨져?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이 깨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17세기 후반에 뉴턴은 태양 중심설을 역학적으로 정당화하였대요. 자, 뉴턴은 태양 중심설을 역학적으로 정당화하였습니다. 자, 그는 만류 인력 가설로부터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들을 성공적으로 연역했대요.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연역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연역은 왜 대전제 소전제가 있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만류 인력 가설이 이제 대전제가 되는 거야. 자기가 가설 하나 딱 생각했어. 그래서 이 대전제를 바탕으로 케플러에 있는 운동 법칙들을 쭉 했는데 지금 계산에 성공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만류 인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이게 만류 인력 가설로부터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들을 성공적으로 연역했다가 이제 그냥 성공이 되는 거죠. 이때 가정된 만류 인력은 두 질점이 서로 당기는 힘이랍니다. 자, 이때 가정된 만류 인력은요, 두 질점이 서로 당기는 힘이래요. 자, 질점이라고 하는 게 뭔데? 크기가 없고 질량이 어느 한 부분에 모여 있다고 보는 이론상의 물체입니다. 실제로 그런 어떤 점이 있는 게 아니고.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은 뒤에 나중에 보기에 더 자세히 나와요. 어찌됐건 그런 게 있다. 자, 그래서 두 질점이 서로 당기는 힘으로, 자, 그 크기는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대요. 자, 지구를 포함하는 천체들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대칭을 이루는 구라면, 자, 그 천체가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류 인력은, 그러니까 어떤 구가 있다면 그 구가
그 바깥에 있는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류인력은 그 천체를 잘게 나눈 부피 요소들 각각이 천체 밖에 있는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류인력을 모두 더하여 구할 수 있대요. 자, 다시 요 네 줄만 한 번만 더 보고 나서 나중에 뒤에 보기 보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될 텐데 이거만 보고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9라면 자, 천체가 어떤 천체가 있어. 걔가 만약에 9라면 그 천체 바깥에 있는 어떤 질점을 당긴다라고 쳐. 9가 있고 어떤 질점이 있어. 이 9가 저 질점을 당긴다. 라고 보는 만류인력은 그 천체를 이 천체를 잘게 나눈 어떤 부피 요소가 있대요. 자, 그래서 잘게 나눈 그 부피 요소들 각각이 얘네 이 알라리 각각이 저 밖에 있는 어떤 질점을 끌어당기는 만류인력을 모두 더하여서 구할 수 있답니다. 자, 또한 여기에서 지구보다 질량이 큰 태양과 지구보다 질량이 큰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만류인력이 서로 같음을 증명할 수 있대요. 자, 뉴턴은 이 원리를 적용하여 달의 공전 궤도와 사과의 낙하 운동 등에 대한 실측값을 연역함으로써 만류인력의 실제를 입증하였다. 하고 요거는 뒤에 바로 봅시다. 31번 문제. 문제가 좀 심각하긴 해 이거는 진짜. 이거 시간 안에 어떻게 꼭 풀까요? 이거 나도 못할 것 같아. 그 이번에 유명했던 그 칸트 문제 있죠. 수능에. 그 한 문제 푸는데 5분 넘게 걸렸거든요. 읽고 이해하고 푸는데. 뭐 물론 이제 이해 안 해도 뭐 어떻게 뭐 지문에서 운 좋게 잘 찾으면 더 빨리 풀 수도 있었겠지. 근데 이제 그 해당 문제를 읽고 보고 푸는데 5분이 걸렸는데 이거 푸는데 10분 넘게 10분은 걸린 것 같아. 뭔 말인지 이해하는데. 자, 봅시다. 9는 그리고 내가 100% 이해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알겠지? 자, 9는 무한히 작은 부피 요소들로부터 이루어져 있답니다. 자, 그래서 그 부피 요소들이 빈틈없이 한 겹으로 배열되어서 9의 껍질을 이루고 그런 9 껍질들이 9의 중심 O 주위에 반지름을 달리하며 양파처럼 겹겹이 쌓여서 9를 이룬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점이 있고요. 여기가 중심이겠죠. 이건 9의 중심. 자,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반지름을 달리하면서 요 껍질 하나 요 껍질 하나, 요 껍질 하나. 그래서 양파처럼 껍질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그 양파처럼 겹겹이 쌓여 9를 이루고 있어요. 이때 부피 요소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 요 어떤 껍질을 이루고 있는 알갱이 하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일정한 질량의 알갱이 하나. 그래서 얘가 모여서 9의 껍질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이때 부피 요소는요, 그것의 부피와 밀도를 곱한 값을 질량으로 갖는 어떤 질점으로 볼 수 있대요. 자, 그래서 1번 같은 밀도의 부피 요소들이 하나의 구 껍질을 구성하면 이 부피 요소들이 구 외부에 질점 P를 당기는 만류 인력들의 총합은 여기까지 끊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가정하는 거야. 여기에 지금 구 껍질을 구성하고 있는데 점점점점 얘네들이 다 같은 밀도라고 가정을 해. 같은 밀도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이 부피 요소들이 구 외부의 질점 P를 당기는 만류 인력의 총합은 얘가 지금 얘를 잡아당기는 요 힘들을 요 무겁질에 있는 걸 다 더해. 다 더하면 그거는 뭐랑 똑같다고? 이 O가 P를 끌어당기는 값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구 껍질과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 껍질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류인력과 같다. 자, 그 다음 2번 봅시다. 자, 1에서의 구 껍질들이 구를 구성할 때 구 껍질들이 구를 구성할 때 그 동심의 구 껍질들이 P를 당기는 만류 인력의 총합은 자,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류 인력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1에서 구 껍질, 그 방금 얘기했던 그 해당하는 구 껍질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구를 구성해. 자, 그러면 그 동심의 구 껍질들, 얘네들을 말하겠죠. 얘네 전부 다. 이 P를 당기는 그 만류 인력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의 중심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류 인력과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주어가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질점이 있어. 요게 왜 나오냐면 나중에 밑에 그 이제 뭐 태양과 그 다음에 태양의 질점, 지구의 질점, 그 다음에 태양의 질량과 어떤 지점과 동일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질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랑 활용하려고 지금 요 문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어떤 질점이 구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류 인력과 같다 라고 하는 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자,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질점에서 당기는 힘이랑 또 그러면 뭐랑 똑같다는 거야? 이 부피 요소들, 그러니까 껍질을 구성하고 있는 이 부피 요소들이 얘가 얘를 당기는 힘이랑 똑같다며. 그러면 얘랑 얘의 힘도 똑같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1, 2에 의하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대칭을 이루고 있는 구를 구성하는 부피 요소들이 P를 당기는 만류 인력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질점이 그 구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류 인력과 같다. 자, 그러니까 이 질점이라고 하는 게 원래 가상이야, 여러분들. 가상, 맞죠? 질점이라고 하는 게 가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구가 있어. 그 구에 어떤 질점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가상의 질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가상의 질점이요, 이 구를 구성하고 있는 질량과 똑같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그 어떤 질점이 P를 당기는 것은 얘네들의 그 부피 요소들 각각이 얘네를 당기는 그 힘을 총합한 것과 그 다음에 O가 P를 당기는 그 합이 그 합과 그 다음에 합의 값과 O가 P를 끌어당기는 값이 서로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1번 선지부터 보면요. 자, 밀도가 균질한 하나의 행성을 구성하는 동심의 구 껍질들이 자, 밀도가 균질한 하나의 행성을 구성하는 동심의 구 껍질들. 지금 요 양파 껍질들이죠, 그렇죠? 양파 껍질들이 같은 두께일 때 하나의 구 껍질이 태양을 당기는 만류 인력은 그 구 껍질의 반지름이 클수록 커지겠군. 자, 봐봐봐. 지금 그러니까 이 질점은 어떤 질점이냐면 지구의 질량과 똑같은 어떤 질점이라고 쳐. 자, 그래서 그 부피 요소들이 쭉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요 껍질이 예를 들어서 이 행성이 크기가 더 커서 이만큼 더 커. 예를 들어서 이 행성이 이만큼 더 크면
반지름도 더 클 거 아니야. 맞죠? 자, 반지름이 더 크면은 기본적으로 질량이 더 클까요? 작을까요? 큰 게 일반적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피 요소는 그것의 부피와 밀도를 곱한 값을 질량으로 가진 질점을 바로 뭐라고 한다고? 부피 요소라고 한다고. 자, 그러면 이 질점은 이 질점은 무엇에 영향을 받아? 부피에 영향을 받습니다. 맞죠? 반지름이 길어지면 부피는 커져 작아져? 커지죠. 맞죠? 자, 그래서 자, 반지름이 클수록 커지겠군, 만유인력은. 왜냐면 봐봐, 여기서 말하는 만유인력은 어떻게 구한대? 이 부피 요소들, 요소, 이 질점들이, 이 부피 요소들이 얘를 끌어당기는 총합이 이 행성의 중심이죠. 이 행성이 얘를 끌어다니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거든. 맞죠? 그럼 얘네들의 총합은 반지름이 크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피가 커질 테니까. 맞죠? 그래서 맞는 말. 자, 그 다음 2번 봅시다.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 그냥 태양의 중심에 있어요. 중심에. 자, 지구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은, 이게 주어. 자,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량 m인 질점이, 자, 태양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크기가 같겠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일단 지문에 나와 있는 걸 바탕으로 보자면 여기에 있는 m이라고 하는 건, 자,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량 이 m을 기준으로 보자면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량 m은요, 태양을 끌어당기는 힘이죠. 태양이라고 하는 천체를 끌어당기는 힘이야.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태양이야. 그리고 이게 지구야. 그 가운데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m이라며. 그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량. 맞죠? 자, 그러면 여기를 하나의 점으로 찍어. 지구의 중심을 하나의 점으로 찍으면 이 질점이 얘 전체를 끌어당긴다 라고 보는 거잖아, 만유인력을.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량 m은 태양을 당기는 힘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태양을 당기는 힘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뭐랑 똑같냐면요, 태양을 구성하는 껍질들의 합계와 똑같습니다. 자, 반면에 태양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 있대요. 자, 그러면 태양에도 중심이 있고 지구에도 중심이 있어. 자, 그러면 이 중심이 얘를 끌어당겨. 자, 그러면 얘가 얘를 끌어당기는 값은 뭐가 되겠어? 지구에 있는 이 껍질을 구성하고 있는 이 질량의 총합이 이걸 끌어당기는 힘이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런데 태양이랑 지구는 부피가 똑같아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질량이 달라요. 맞지? 자, 그러면 자, 이 점이 얘 전체를 끌어당기는 힘과 아까 그랬던 이 지구가 조그만데 태양을 끌어당기는 이 전체의 총합이 똑같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태양의 중심에 있는 어떤 점이 있어. 봐봐! 자, 태양에 있는 어떤 점이 있어. 태양에 있는 점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과 지구에 있는 어떤 점이 태양을 끌어당기는 힘은 서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대상의 그 각각의 부피 요소들을 구성하고 있는 이 구껍질들이 부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끌어당기는 힘은 다를 수 없어요. 왜? 그 구껍질들의 그 힘의 총합이 그 중심의 힘이라며.
요걸로 따지자면 얘가 태양이면 얘는 지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 P점이 지구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요 힘, 그러니까 요 점 하나가 이 전체를 끌어당기는 힘은 얘네를 다 더한 거고, 얘가 얘를 끌어당기는 힘은 여기 안에 있는 힘을 다 더한 거란 말이야. 맞죠? 그래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3번. 자, 질량이 m인 지구와 질량이 m인 달은 대문자 m과 소문자 m이네요. 자, 둘의 중심 사이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mn인 두 질점 사이의 만류 인력과 동일한 크기의 힘으로 서로를 당기겠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서. 자, 그래서 3번만 좀 보고 다음 질문 넘어갈 건데, 예를 들어서 달이 있어. 어떤 질점이 중심이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구가 있어.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질점이 있어. 그리고 달에도 어떤 질점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MM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구의 질량과 같은 어떤 질점, 달의 어떤 질량과 같은 질점. 자, 그렇게 될 때 지금 여기서 이 중심이, 이걸 표시를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A야, 여기 B야. 그러면 이 중심이 요 질점을 끌어당기는 힘, 달의 중심, 예를 들어서 힘과 그 다음에 뭐가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이 질점이 질점 A가 달을 힘과 서로 똑같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질량 m이 인 지구와 질량이 m인 달은요, 자, 둘의 중심 사이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mm인 이제 두 질점 사이의 만류 인력과 동일한 크기의 힘으로 당기겠군이라고 얘기한다면, 자, 지금 이 질량이 이만큼, 자, 그래서 두 질점 사이의 만류 인력과 동일한 크기의 힘으로 당기겠군이라고 하는 건 지금 1번이었냐 2번이었냐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어떠한 질점이 있어. 자, 어떤 부피 요소가 질점이죠. 그 부피 요소들이 이제 질점 P를 당기는 만류 인력들의 총합은, 자, 그 구껍질과 동일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질점이 있어. 그 해당의 동일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질점이 있어. 자, 그래서 그 질점이 그 구껍질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류 인력과 같다 라고 할 때, 구껍질과 동일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질점을 여기에서 뭐로 보는 거야? 지금 여기 질점 이렇게 찍혀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A 질점, B 질점, 요게 이제 M과 M이겠죠? 자, 그래서 A 질점과 A 질점은 각각 만류 인력 사이에 만류 인력과 동일한 크기의 힘으로 서로를 당기겠구는 지금 요 문장을 통해서 그게 맞다는 걸 찾을 수 있어요. 자, 다음
이거 5번은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r 있고 질량이 m인 지구와 지구 표면에 높이 있는 어떤 높이 h에 있는 중심이 있는 질량이 m인 구슬 사이의 만류인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자, 지구의 지표면이 있어. 그리고 공중에 구슬이 있다고 쳐. 자, 공중에 구슬이 있으면은 따지고 보면은 이 지구의 부채에서 일정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일정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할 때 그 반지름의 길이는 일정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그 반지름의 길이는 r 플러스 h가 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그 어떠한 점이 있어. 자,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냐면 얘가 이 질량이 m인 그 구슬 그거 자체가 그냥 이 구 외부의 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랑 똑같아지는 거냐면 얘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P점이랑. 그러니까 요만큼 어딘가에 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 공중에. 맞죠? 자,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냥 이제 여기 있는 P를 여기에 구슬로 대입을 시키면 됩니다. 그렇죠? 4번은 그냥 읽으면은 아마 본문 보고 바로 해결 가능할 거고요. 자, 그 다음 다시 본문 돌아봅시다. 이제 중국 얘기. 자, 그래서 16세기 말부터 중국에 본격 유입된 서양과학은 청왕조가 1644년 중국의 역법을 기반으로 서양 천문학 모델과 계산법을 수용한 시헌역을 공식 채택함에 따라서 그 위상이 구체화되었대요. 자, 그러니까 시헌역을 공식으로 채택했답니다. 그러니까 서양과학이 있는데 서양과학이 중국에 들어왔어. 그거를 받아들여서 계산한 게 바로 뭐다? 시헌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브라헤와 케플러의 천문 이론을 차례대로 수용하여 정확도를 높인 시헌역이 생활 리듬으로 자리 잡았지만 중국의 지식인들은 서양 과학이 중국의 지정유산에 적절히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효율적이다 하더라도 뭐라고 봤다? 불온한 요소로 봤습니다. 이단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준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는 거야. 중국이 최고니까. 자, 이에 따라 서양과학에 매료된 학자들도 어떤 방식으로든 서양과학과 중국의 전통 사이에 적절한 관계 맺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걸 안 하면 아무도 안 받아들여주니까. 자, 그래서 17세기 웅룡우와 방이지 등은 자, 중국의 고대 문헌에 수록된 우주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했대요. 자, 그러니까 중국의 고대 문헌에 수록된 우주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중국 신화에 나오는 얼토당토안한 어떤 그 우주에 대한 과학은 안 믿었다 이 말이야. 맞죠? 근데 그 와중에 뭐를 했느냐? 성리학적 기론에 입각하여 실증적인 서양과학을 재해석한 독창적인 이론을 제시했대요. 그러니까 중국 고대 문헌에 들어가 있는 건 에이 그건 아니야 라고 부정하면서 뭐는 가져왔어? 성리학은 가져왔어. 그래서 서양의 과학을 어떻게 해석했어? 성리학적으로 해석한 이론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수성과 금성이 태양 주위를 회전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태양 약설은 브라헤의 영향이었지만 태양의 크기에 대한 서양 천문학 이론의 의문을 제기하고 기와 빛을 결구하여 제시한 광학 이론은 그들이 창안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전한다는 것까지는 그러니까 수성과 금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건 받아들였고, 근데 태양의 크기와 관련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한 거야? 이 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랑 빛이랑 결부해서 태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자, 다음 17세기 후반 왕석천과 매문정은요. 자, 서양과학의 영향을 받아서 경험적 추론과 수학적 계산을 통해서 우주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했대요. 자, 그러면서 서양과학의 우수한 면은 모두 중국 고전에 이미 갖추어져 있던 것인데, 자,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서양과학의 우수한 건 전부 어디에 있었다? 중국 고전에 이미 있던 거야. 자, 옥명호 등이 위에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 등이 이를 깨닫지 못한 채 성리학 같은 형 이상하게 몰두했다고 비판했대요. 성리학 같은 형 이상하게 몰두했다고 비판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이야 결국은 그 아까 위에 여기 나왔던 사람들은 중국의 고대 문헌을 이제 비판했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야? 중국 고전에 이미 이 우주 과학에 대한 진리는 벌써 담겨 있어. 근데 너네들이 읽을 때 해석을 제대로 못해서 그거를 못 알아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문정은 고대 문헌에 언급된 하늘이 땅의 네 모퉁이를 가릴 수 없을 것이다. 땅의 네 모퉁이를 가릴 수 없을 것이라는 증자의 말을 땅이 둥글다는 서양 이론과 연결하는 등 자, 서양 과학의 중국 기원론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혀낸 이 서양의 과학을 무엇이 원조라고 얘기하는 거야? 중국의 고전이 원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자, 다음 중국 천문학을 중심으로 서양 천문학을 회통하려는 매문정의 입장은 자 18세기 초를 기점으로 중국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되었어요. 이 매문정의 입장은 중국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됐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좋아 저 문장이. 서양의 과학이 우리가 원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자, 이 입장은 중국의 역대 지식 성과물을 망라한 총서인 사고전서에 고대로 방명되어 있대요. 자, 이 총서의 편집자들은 고대부터 당시까지 쏟아진 천문 관련 문헌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답니다. 자, 이와 같이 고대 문헌에 담긴 우주론을 해석하고 확인하려는 경향은 19세기 중반까지 주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다음. 시간이 29번이랑 30번만 봅시다. 29번. 자, 미클에 나타나 서양의 우주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보면 항성천구가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은 천상계와 지상계를 대립시킨 형이상학을 토대로 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항성천구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뭐 한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건 누구라고 했어? 지구라고 했지. 본문에 있어요. 자, 다음 2번. 많은 수의 원을 써서 행성의 가시적인 운동을 설명한 이제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론은 행성이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단순성을 갖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단순성은 누가 근거로 쓴 거야? 코페르니쿠스가 근거로 쓴 겁니다. 그렇죠? 수학을 바탕으로 단순성의 원리를 정리했다며. 그렇죠? 자, 다음 3번. 지구와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론은 자, 이전의 지구 중심설보다 단순할 뿐 아니라 자, 지금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론은 단순한 거 맞지? 자, 다음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 양립이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이 있으면 안 되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가 고정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건데 양립할 수 없죠. 자, 다음 4번 정답이라서 넘어가고요. 자, 5번 볼게요. 자,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들을 관측치로부터 수립한 케플러의 우주론은 신플라톤주의에서 지금 여기에 경험주의적 근거라고 되어 있는데 신플라톤주의는 아까 선생님 표시해 줬는데 뭐라고 했어요? 형이상학이라고 했습니다. 자,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특징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맞죠? 자, 다음 30번. 이것도 정답에 해당하는 것만 좀 볼게요. 기억에 대한 이해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기억은 서양과학과 중국 사이의 적절한 관계 맺음입니다. 자, 서양과학과 중국 사이의 적절한 관계 맺음. 그러니까 서양과학을 중국으로 끌어오는 거. 자, 5번.
성리학적 기론을 긍정한 학자들은 중국 고대 문헌의 우주론을 근거로 우주론을 근거로 서양 우주론을 받아들여서 새 이론을 창안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리학적 기론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까 누구였어? 그 비판받던 웅묘식이 웅명우 방이지 이런 사람이죠. 자 아까 웅명우 이 사람들 중국 고대 문헌 좋아했어 싫어했어? 싫어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중국 고대 문헌의 우주론을 근거로라고 하면 틀렸죠. 정답은 그래서 중국 고대 문헌의 우주론을 근거로 한 거는 밑에 매문정 이 사람들입니다. 맞죠? 왕석천 매문정. 잠깐만 쉬었다가 다음 거 진행하도록 할게요.